지금 북한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세 연구생이 군사위성 암호와 138억 원 외화 장부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단 102시간 동안 보위부는 도시와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하지만 6층 창문 탈출, 8번 검문소 돌파, 란창강 한방 구조 신호까지 포착됐습니다. 약자가 강자의 감시망을 뚫고 4,700km를 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안보의 균형을 바꾸는 결단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확인된 사실부터 전합니다. 단 102시간 18세 청년 강윤호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품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38억 원이 기록된 비밀 외화 장부, 그리고 군사위성을 움직일 수 있는 통제 암호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권의 심장을 쥐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보위부는 평양발 국경 노선을 전면 봉쇄하고 검문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감시자는 이상한 졸음을 호소했고 새벽 2시 45분 윤호는 6층 호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떨어져 죽을지 잡혀 죽을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입니다. 그 후로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위장 신분으로 검문소 8곳을 통과, 설원과 밀림을 번갈아 넘고 마침내 란창강에 도착합니다. 밤 3시 10분 총성이 울리고 물살이 빨라지던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구조 로프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왜 이 목숨과 비밀을 품고 뛰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윤호가 영웅이던 날, 발견한 문서 감시 1등급 처형 후보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호입니다. 18세 평양군사연구소에서 가장 어린 연구생이었죠. 새벽 6시 30분 연구실 복도를 걸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늘도 16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탁탁탁. 규칙적인 리듬이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개월 전부터 개발해온 군사위성 통제 암호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지는 코드 한 줄이 국가의 눈과 귀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김철수 선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윤호, 오늘이 마지막 테스트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년간 군사연구소에서 천재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암호 체계가 펼쳐졌어요. 0과 1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언어, 그 속에서 저만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일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클릭 클릭 탭. 리듬감 있는 타이핑 소리가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며 하나의 완벽한 공식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2시간 후 마침내 완성된 암호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르거든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위성 3기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했죠. 김철수 선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대단하다 윤호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한 단계 올라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동시에 알 수 없는 부담감도 함께 몰려왔죠. 오후 3시 연구소 소장실로 호출받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그 그림자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소장실 문을 열자 박민수 소장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윤호 수고했다. 자네 덕분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 칭찬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듯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암호 한 줄이면 위성이 눈을 감는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의 무서운 힘을 새삼 깨달았어요. 18세 청년의 손끝에서 탄생한 코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니.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김철수 선임이 제게 특별한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윤호, 내가 개발한 시스템을 전체 네트워크와 연동해야 한다. 이 카드로 내부망에 접속해봐. 손에 쥔 접속 카드가 묵직했어요. 지금까지 제한된 구역에서만 작업했던 제게는 처음 주어지는 최고 등급 권한이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컴퓨터에 카드를 삽입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메뉴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연구원 관리 시스템, 보안 등급 분류, 인사 데이터베이스까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제 정보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인사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죠. 검색창에 제 이름을 입력했어요. 강윤호.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등급 감시 1등급. 상태 처형 후보. 사유 과도한 기술 습득으로 인한 보안 위험 증가.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형 후보라는 단어가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더 자세한 내용을 클릭했어요. 추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예상 처리 일정 프로젝트 완료 후 2주 이내. 처리 방법 사고사 위장. 모니터를 응시하며 숨이 막혔어요. 3년 동안 천재라고 불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죽음 선고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똑같이 연구에 몰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요? 김철수 선임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가 제 화면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손가락이 경직되었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해진 건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어요. 국가가 제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감시 1등급 처형 후보. 나는 영웅이 아니라 내일의 희생양이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호야,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죠? 그래, 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무거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윤호야, 너는 이제 위험하다. 내가 오늘 연구소에서 들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아시는군요. 20년 동안 당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다. 유용할 때는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위험해지면 가차없이 제거하지.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더니 책장으로 향했어요. 두꺼운 전집 뒤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서류 봉투였죠. 이걸 봐라. 봉투를 열자 두꺼운 문서 뭉치가 나왔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외화 거래 장부였어요. 달러, 유로, 위안화로 표시된 엄청난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38억 원 상당의 외화 자금이다. 20년 동안 비밀리에 모아둔 거야. 손이 떨렸어요. 이런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개발한 위성 암호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복사해뒀다.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거든. 어떻게 이걸? 내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야. 100억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아버지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제가 위기에 처할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윤호야,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당에 충성하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나갈 것인가. 그 말을 들으며 오늘 본 화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처형 후보라는 차가운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네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 돼. 아버지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가족 모두가. 이미 위험하다, 윤호야. 너를 제거하면 우리 가족도 안전하지 않아. 연좌제라는 게 있지 않나.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문제가 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내 자유의 열쇠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138억 원의 자금과 군사 기밀.
이 두 개의 카드가 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야 했어요. 월요일 오전 7시 평소와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구소 박민수 소장이 직접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윤호, 좋은 소식이 있다. 국제보안대회 북한 대표로 선발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장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기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회야. 베이징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최강철이라는 보위부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윤호 동무군요. 앞으로 제가 호위를 담당하겠습니다. 호위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어요. 그의 시선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최강철이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동무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어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제 동선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숙소 점검이라며 최강철이 제 방으로 왔어요. 방 안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작은 장치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제 사생활까지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7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컴퓨터 주변에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뭔가요? 동무의 소중한 연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최강철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파트 주변에 평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최강철이라는 장교가 붙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한 거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길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부터 최강철의 감시가 더욱 치밀해졌어요.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체크했습니다. 윤호 동무, 오늘은 뭘 드실 건가요? 그냥 평소와 같이요. 평소와 같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최강철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호, 너의 시선 하나까지 보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최강철의 시선이 느껴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그가 바로 옆에서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베이징에 가더라도 탈출할 기회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상의를 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해야겠구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138억 원의 자금과 위성 암호, 그리고 탈출 루트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2시 30분 베이징 호텔 6층 방에서 눈을 떴어요. 최강철이 옆 침대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그의 물컵에 몰래 넣은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준 약물이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 하나라도 잘못 내면 모든 게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최강철이 깰까봐 걱정됐어요. 가방에서 아버지가 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38억 원 상당의 외화 자료와 위성 암호가 들어있는 생명줄이었어요. 이걸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삐걱하는 작은 소음에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최강철의 숨소리가 여전히 고른 걸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하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야간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호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며 자유의 첫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였어요. 미리 연락한 조선족 브로커 진에이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였어요.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움직여요. 진웨이의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6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최강철이 아직 자고 있다는 뜻이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추격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첫 번째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가 건물이었는데 그곳에서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잘했다 윤호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진웨이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4700km를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전역을 가로지르며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오전 6시 최강철이 깨어나서 제가 사라진 걸 발견했을 거예요.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쯤 난리가 났겠네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6시간 후면 국경이 완전히 봉쇄될 겁니다.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호텔을 바라봤어요. 저 6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떨어져 죽어도 잡혀 죽는 것보단 낫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4700km의 여정을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었어요. 탈출 5일째 국경 검문소가 8번째였어요. 진웨이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꽉 쥔 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침 소리도 내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진웨이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들이 차량 한 대씩 꼼꼼히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바람이 차체를 흔들어댔어요. 동생 윤수가 제 옆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형 추워요.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한 곳에 갈 거야. 하지만 저도 추위로 인해 손끝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제대로 된 잠자리나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거든요. 검문소 경찰이 우리 차에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듯 했어요.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가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진웨이가 준비한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경찰이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베이징에서 광저우로 가는 길입니다. 진웨이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경찰의 시선이 계속 우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경찰이 서류를 돌려주며 손짓했습니다. 통과하세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 험준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시야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진웨이가 핸들을 꽉 쥐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이 길을 넘으면 안전구역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는 차량이었어요. 추격차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죠. 하지만 그 차는 계속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진웨이가 속도를 높였지만 상대방도 더 빨라졌어요. 산길 커브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며 절벽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중얼거렸어요. 동생 윤수는 너무 추워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윤수야, 깨어있어. 동생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제 외투를 벗어 동생을 감싸주었어요. 밤 10시 드디어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50km였습니다. 연료가 떨어져가요. 일단 가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차가 서서히 속도를 잃어가며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 사막지대에 진입했습니다. 모래바람이 차창을 때리며 거친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을 아껴 드세요. 앞으로 6시간은 더 가야 해요.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물을 조금씩만 마셨어요. 가족 모두 탈수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밀림지대였어요. 높은 습도와 벌레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진웨이가 벌레 퇴치제를 뿌려주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다. 진웨이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4700km 중에서 이미 절반을 지나온 상황이었어요. 저녁 무렵 또 다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차에서 내려서 몸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를 어떻게 숨길지 고민했어요.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군인이 대충 몸을 후고는 통과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행운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계속 이동했어요. 별빛만이 길을 비춰주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탈출 12일째 새벽 4시 란창강 국경 앞에 도착했어요. 강물이 거세게 흐르는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웨이가 쌍안경으로 강 너머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쪽에 국경군이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면 구조해 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이 너무 거셌어요. 게다가 윤수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동생이 제 팔에 기대며 말했어요. 며칠간의 혹독한 여행으로 체력이 바닥났던 겁니다. 아버지가 강가에서 나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임시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이 상태로는 헤엄칠 수 없어. 어머니도 함께 도왔지만 재료가 부족했어요. 밤 동안 계속 작업했지만 4명이 모두 탈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추격대가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요. 진웨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찬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이 경직되는 듯했지만 꿋꿋이 헤엄쳐 나갔습니다. 제가 윤수를 업고 뒤따랐어요. 동생의 몸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탈진 상태였거든요. 윤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동생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윤호야, 포기하지 마. 강 중간쯤에서 물살에 휩쓸렸어요. 윤수를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숨이 차올라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쪽 강가에서 손전등 신호가 보였습니다. 국경군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강물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뒤쪽에서 북한 추격대가 발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 위로 총알이 날아다녔습니다. 엎드려.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강물 속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건너편에 도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군이 구조 로프를 던져주었어요. 굵은 밧줄이 강물 위로 날아와 제 손에 닿았습니다. 잡았다. 로프를 꽉 움켜쥐고 윤수를 다시 단단히 붙잡았어요. 국경군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윤수가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의료진을 불러요. 국경군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온 가족이 강가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코드명은 방패, 우리는 살아있다. 제가 미리 약속된 암호를 외쳤습니다. 국경군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을 확인해 주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윤수를 응급처치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국경군 대장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일간의 지옥 같은 여행이 끝났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138억 원의 자료와 위성 암호가 모두 무사했어요. 란창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딛고 있었거든요. 4700km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어요. 한국 도착 6개월 후 서울 여의도 UN 빌딩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강윤호 씨 준비되셨나요? UN 관계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연단 위로 올라가며 객석을 둘러봤어요. 50여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국정원과 긴 면담을 했었죠. 제가 가져온 138억 원 상당의 자료와 위성 암호에 모두가 놀랐었습니다. 이 정보로 북한의 군사위성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이제 북한을 겨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호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18세에 군사위성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결국 제거 대상이 되었죠.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어요. 북한 위성 시스템의 구조도와 제가 새롭게 설계한 방어망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군사위성도 해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였어요. 제가 만든 암호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객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윤수도 완전히 회복되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유엔 산하 국제 사이버 보안 기구에 기부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과거에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설을 마치며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방패다. 그 순간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연단에서 내려오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18세의 영웅이 되었다가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윤호 씨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 기술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윤호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옳은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닌 희망이 되기를 꿈꾸면서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1분도 안 걸리는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